프리란이 그를 불러 세우고 자신이 스타크가 말한 그 나이든 여자임을 알려주이. 그때 사내는 이미 본 것에 완전 실망한 상태였어. 프리란이 키스 날리면서 마음 돌리려 하지만 프리란 같은 어린 여자한테서 키스 받으면 사내겐 오히려 징그러운 일이지. 그 어색한 시도 후 분위기는 싸늘해지고 프리란은 뭐가 잘못됐는지 고민해. 결국 사내는 그만 헛소리 그만두고 같이 여행 가자고 하는 것도 포기하라고 말해. 그리고 형한테 친구가 이미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 프리란은 다시 한번 상대를 설득하려고 말도 많아져. 왜 같이 못 가냐고 묻자. 사내는 살아있을 때 형이 하이더랑 만난 걸 이야기해줘. 하이더가 형을 수도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형은 남아서 동생을 지키기로 선택했다는 거야. 하이더는 형의 충성심에 감탄했지만 수도로 못 데려간 건 아쉬워했어. 산이 다 말하자 형이 다가와서 한 대 제대로 갈겨버려 형은 절대 후회 안 한다며 동생이 바보 같은 삶 사는 꼴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해. 그날 밤 늦게 사는 형 대신 프리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조건 얘기하고 떠나. 마을 밖 첫 발걸음에서 사는 어디 가냐 묻고 프리란은 천국이라고 대답해. 사는 몇 마디 더 속삭이다가 프리란이 얼마나 무례한 년인지 뼈저리게 깨달아. 몇 주 더 가서 프리란과 일행은 북쪽 레브힐즈에 도착해. 처음엔 마차꾼이 끄는 마차 타고 다음 마을로 향해. 잠깐 침묵 후 산이 말문트고 프리란이랑 스타크한테 언제부터 함께 여행했냐 물어봐. 둘이 답하자 다시 움직이고 조금 있다가 산이 또 말 많아져? 이번엔 파티에 뭔가 중요한 게 부족하다고 불평해. 퍼는 보물함 함정 대비 도둑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산은 속마음 털어놓으며 큰 누나 몸매가 필요하다고 말해. 스타크는 프리란이 충분히 나이 들었다고 말하지만 산은 프리란 몸에서 볼륨 있는 부위를 하나만 짚어보라고 해. 문제 생길까봐 스타크는 주제를 돌려서 앞에 마을 가리켜. 안타깝게도 마을에 도착해보니 주민들이 모두 의식불명 상태야. 산은 급히 상태 확인하고 다들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안심해. 프리라는 마을은 원래 상태로 두자고 제안하고 퍼는 화내. 결국 더 조사한 끝에 마을 사람들이 저주에 걸렸다는 걸 알게 돼. 프리란이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 스타크한테 설명해 주는데 이 말 듣고 스타크 완전 겁먹어버려. 다들 이미 구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든. 다행히도 그들에겐 사제 같은 표식이 있어서 스타크는 저주를 확인하고 푸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 그동안 프리란은 계속 떠들어대고 있고 프리란이 증거를 요구하자 사내는 조사 마칠 시간 좀 더 달라고 부탁해. 그 사이 프리란과 나머지 둘은 마을 집들을 살피면서 프리란은 사제단 개념과 사제가 가지는 큰 장점들을 설명해. 그중 대부분이 저주에 대한 강한 저항력이지. 자신도 엘프 마법사라 저주를 확인하거나 방어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그녀가 느낀 바로는 마을이 여전히 저주의 영향 아래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해. 스타크랑 퍼는 자신들도 곧 마을 사람들처럼 될까봐 겁먹어. 그때 사내가 저주의 근원이 숲속 괴물이라는 걸 발견하고 모두가 잠들기 전에 서둘러 그곳으로 가자고 재촉해. 막 출발하려던 찰나 스타크가 쓰러져 저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 프리란이 사제한테 깨우라 하지만 사제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해. 그래서 다들 스타크를 공중에 들고 긴 여정을 떠나. 해 질 때쯤 캠프 장소에 도착해 쉬어. 잠시 쉬고 나서 펀도 잠들고 말아. 사내랑 프리란이 이걸 눈치채고 펀과 스타크 주변에 보호막을 치고 괴물을 찾으러 어둠 속으로 들어가. 점점 가까워지자 프리란이 사내에게 절대 혼자 괴물하고 싸우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사내가 대답하려던 찰나 그녀도 잠들어 버려. 깨우려 여러 번 시도하다가 사내가 포기하고 그녀를 근처에 놔둬. 곧이어 사내가 혼돈의 꽃이라 부르는 식충식물 같은 괴물이 나타나 그를 공격해. 사내는 꽃의 공격을 최대한 피하려고 애써. 핵심부가 보이는 순간 마법 공격을 쏘지만 혼돈의 꽃이 막아내. 이 상황에서 사내는 이걸 죽일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생각해내. 프리란을 깨우려 했지만 5초밖에 안 될 거라 설명하기도 전에 다시 잠들 것 같아 포기해. 그때 갑자기 과거 하이더가 파이어렌에 대해 강의해 준 게 떠올라. 프리란이 하이더가 말한 전투 스타일이라면 그의 계획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혼돈의 꽃의 마지막 공격을 피한 뒤 사내가 프리란을 깨우고 상황을 설명하려 해. 갑자기 프리란이 유연한 졸트랙 공격 패턴을 써서 핵심과 괴물을 한 번에 박살내버려. 다음날 아침 펀, 스타크, 프리란, 사내 모두 마을로 돌아오니 마을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그 무능한 괴물을 물리쳐줘서 고맙다고 해. 멋진 마을 원로한테 감사 인사 받고 프리란과 일행은 다음 마을로 길을 떠나. 가는 길에 프리란이 사내한테 고맙다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곧바로 그들은 보릭이라는 요새의 도시, 오버스트로 가는 중간 거점에 도착해 거기서 프리라는 자신들이 거의 자금이 바닥난 걸 뼈저리게 깨닫게 돼. 도시문 바로 앞에서 귀족 한 명이 그들을 발견하고 마차를 타고 다가와 내려서 집사랑 함께 스타크를 살피며 그를 자기 저택으로 초대해 일거리를 제안해. 모두가 눈 깜짝할 새에 스타크는 부잣집 저택 안에서 그 남자와 마주보고 있어. 남자가 스타크의 이름을 묻자 프리란이 끼어들어 자기 전방수를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해. 남자는 프리란 말에 딴지 걸며 스타크한테 내 엄마가 계속 대답해줘야 하냐고 비아냥거려. 프리란이 일어나 일행한테 떠나자고 하지만 돈도 없다는 걸 떠올리곤 진정하고 귀족의 제안을 들어보기로 해. 서로 인사 나눈 뒤 남자는 스타크를 데리고 저택 구경을 시켜 그가 센트럴랜드의 클리 지역에 있는 마을 이야기를 꺼내. 스타크는 묵묵부답. 남자는 계속 걷다가 아들의 거대한 벽화를 보여줘. 펑과 프리라는 스타크와 남자의 아들 워트가 닮은 걸 눈치채지만 왜 이게 이래 중요한지 묻지. 자칭 로드 오디린인 남자는 워트가 한 달 전에 전투 중 죽었다며 스타크에게 그 아들을 대역해달라고 부탁해. 아직 아무도 워트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상태라. 스타크가 몇 달간 워트인 척해서 요새 도시 사람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야. 3개월 대역 기간 끝날 무렵 스타크는 사교 파티에 참석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속여야 해. 파티가 끝나면 스타크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 프리란이 보수를 묻자 오디린 경은 꽤 후한 액수라고 말해. 프리란은 거기에 마법서도 하나 더 보태달라고 요구하고 오디린은 흔쾌히 동의해. 진행되면서 스타크가 머리 흉터에 관해 묻자 오디린은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라 하며 모두가 전투 중에 생긴 상처라고 믿을 거라고 말해. 스타크는 앞으로 힘들어질 걸 생각하며 투덜대고 펀은 정신 차리고 팀 돈 벌어오라고 다그쳐. 결정되고 나서 오디린은 게이블에게 스타크에게 몇 달간 예절 교육을 시키고 프리란과 일행은 왕과 왕비처럼 먹고 마시며 놀아. 어느 날 스타크가 펀과 마주치며 새로 배운 프로포즈 포즈를 시도해. 펀은 잠깐 심장이 쿵 했지만 그가 자신을 향한 행동에 감동받았다는 걸 숨겨. 스타크는 복도에서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남자를 만나 왜 아들을 무례하게 대하냐고 묻지. 오디린은 비웃으며 자신은 아들의 유언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알려줘. 잠시 복도에서 시간을 보낸 후 남자는 스타크를 마당으로 데려가 거기서 둘째 아들 머트를 훈련시키고 있는 걸 보여줘. 스타크는 형제간 비교 당하는 걸 느끼지만 조용히 하고 마당에서 계속 훈련을 이어가 훈련 시작하기 직전에 그 남자한테 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 오디는 말하길 어린 녀석이 형만큼 재능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걸로 충분하다고 해. 스타크가 뮤트한테 자주 그런 얘기 좀 해주라고 하자. 오디는 이미 너무 많이 해서 오히려 어린 녀석 머릿속에 박혀버렸다고 해. 스타크는 웃으며 훈련을 계속해. 다음 장면에서 오디는 피어른에게 예절 훈련 준비하라고 부르는데 소아리에 스타크랑 같이 가려면 꼭 받아야 한대. 거절 못하고 피어르는 약 한 달간 소아리 훈련을 시작해. 그리고 마침내 소아리가 열리지. 행사에서 피어르는 겪은 스트레스에 대해 불평하고 스타크는 다시는 자기를 얕보지 말라고 해. 서로 사과한 후 스타크가 피어른 손을 잡고 무도회장으로 데려가 자기 춤 실력을 보여줘. 거기서 우아하게 춤을 추며 많은 시선 집중받아 그 사이 프리런은 케이크 먹으면서 밤을 즐기고 있어. 소아리가 끝나고 스타크는 마지막으로 올 오딘을 만나 급료를 받아. 오딘은 수고했다며 스타크를 자기 아들 대신 입양하자고 제안해. 하지만 스타크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알려줘. 그 후 오딘은 스타크 고향에 대해 몇 마디 하고 스타크를 숲에서 발견한 날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얘기해줘. 스타크도 주인에게 무례했던 적들을 떠올리며 두 사람은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 공감해. 며칠 후 프리런은 새로 데려갈 그리모어 고르는데 고생해. 고민하는 사이 스타크랑 씨는 드디어 거기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모두가 귀족과 새 후계자 소식에 기뻐해. 본 이야기가 이어지기 전 또 다른 회상 장면에서 신사제가 훨씬 어렸을 때 모습을 보여줘. 그날 모험가 친구가 당시 어린 신을 낚시터에서 찾아 마을로 끌고 가서 자주 오던 마법색의 사진을 찍게 해줬어. 그때 신은 아무 걱정 없이 친구를 따라가 마법색의 사진을 찍혔지. 10년 넘게 지나 현재 신은 그룹 캠프파이어 옆에 앉아 오래전 친구와 찍은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봐. 이번엔 그 사진이 펜던트 안에 들어있어. 옛날 생각하며 신은 멍하니 친구가 지금 어디 있을지 걱정에 잠겨 있어. 다음 날 모두 길을 떠나 북쪽 땅에 위치한 클라르 지역까지 걸어가.
가는 길에 프리런은 오래된 친구 한 명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얘기해. 그 남자 이름은 올드맨 볼이라며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대. 스타크는 그 말이 예의 바른 말로 들리지 않았지만 피어네는 프리란이 아직도 이야기 나누고 다시 연결할 사람이 있다는 게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해. 알고 보니 드워프의 평균 수명이 300년에서 400년 정도라서 그 남자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프리란은 자부심과 행복을 안고 걸으며 아직도 그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을 그 노인을 만나길 바래. 몇 마일 더 여행한 후 그들은 올드맨볼의 마을에 도착해. 그곳에서 프리란과 일행은 마을 입구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발견해. 프리란은 그가 자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억을 되살리려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남자는 쇠약해져서 계속 무심한 태도를 보여. 스타크는 그 노인을 과소평가하며 치매 걸린 사람 취급해. 그 남자는 교훈을 주려 스타크의 정강이를 때려 눕히고 스타크는 고통에 울면서 바닥에 누워버려. 그 후 그는 전사들의 부주의함에 대해 몇 마디 하며 공식적으로 프리란을 마을에 환영해. 작은 대화를 마친 후 프리란은 두 사람을 데리고 마을로 들어가고 스타크는 머무는 동안 노인과 훈련하기로 해. 곧 프리란은 앞으로 10년 정도 머물 계획이라며 일을 부탁해. 피어네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경고해. 단 일주일밖에 없다고 말이지. 프리란은 피어네 조건을 받아들이고 노인과 대화를 이어가고 사내와 피어네는 농장에서 일해 하루 일을 마치고 농부는 도움에 감사하며 올드맨 볼에 대해 몇 가지 알려주기로 해. 농부가 아는 역사에 따르면 올드맨 볼은 인간이 가능한 한 오래도록 마을을 보호하는 수호신 역할을 해왔고 그 자신도 왜 그렇게 마을을 지키는지 설명하지 못해. 이제 친구와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농부는 노인을 위해 기뻐해. 며칠이 지나고 스타크는 훈련에 고생하고 프리라는 옛 친구와 함께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 어느 밤 빛나는 식물 밭을 걸으며 프리란이 스타크의 진전 상황을 물어보자 노인은 그가 괜찮다고 말해. 대화가 이어지며 프리란은 자신을 히멜과 다른 이들로 알게 해준 노인에게 고마움을 전해. 또 다른 회상 장면에서 히멜과 그 동료 셋이 과거 노인에게 도움을 받은 걸 감사하는 모습이 보여져. 대화가 흘러가며 노인은 죽은 인간 아내와 그가 익숙해진 마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아마도 그가 마을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 때문일 거야. 자신을 낮추려 했지만 너무 나이가 들어 아내 얼굴도 기억 못한다고 했지만 히멜과 동료들은 사랑하는 이를 위한 약속을 지킨 그를 칭찬해. 그때 노인은 히멜을 훌륭한 영웅이라 부르며 축복하고 그의 기억을 먼 미래까지 간직하겠다고 약속해. 히멜은 웃으며 이미 프리란이 있어 몇천 년은 더 살 거라며 그 역할은 프리란이 해줄 거라고 알려줘. 올드맨 볼은 미소 지으며 히멜의 멋진 동료들을 칭찬해. 좋은 추억을 떠올린 후 노인은 프리란에게 아직도 히멜 얼굴을 기억하냐고 물어. 프리란은 약간 기분이 상해. 자신은 히멜뿐 아니라 하이더와 아이젠 얼굴도 기억한다고 말하며 사람들이랑 친해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해. 노인은 다시 그녀를 칭찬하며 자신은 아내 얼굴도 기억 못하지만 여전히 마을을 지켜야 한다고 느낀다고 알려줘. 프리란은 웃으며 그를 장난꾸러기라 부른다. 시간이 흐르며 노인은 프리란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해달라 하고 프리란은 모두가 엔더, 주변 영혼들이 쉬는 땅 오리올로 간다고 말해. 거기에 마왕성도 있다고 해.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마왕이 이미 패배했다는 걸 모르고 프리란에게 축복을 내려. 프리란은 진실을 말하려 하지만 곧 그만두고 노인의 기억을 먼 미래까지 간직하겠다고 약속해. 그들의 뜻깊은 마지막 만남을 마치며 노인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해. 다음 날 프리란과 일행은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나. 마을을 나서자 노인이 그녀를 불러 전날 밤 아내 꿈을 꿨다고 알려줘. 프리란은 노인에게 미소 지으며 즐겁게 길을 계속가. 며칠 더 여행한 후 그들은 29년 전 히멜이 죽은 해에 로어도로에 위치한 정착지에 도착해. 거기서 그들은 신이 현지인들에게 질문하는 걸 기다려. 질문을 마치자 그들은 북쪽으로 계속 이동해. 스타크는 신에게 아까 현지인들에게 뭐 물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신은 그가 왜 같이 여행하는지 아직 기억하냐고 물어. 스타크가 아니라고 하자 신은 목걸이에 든 사진을 보여주며 그 이유를 상기시켜. 알고 보니 전에 현지인들에게 친구와 닮은 사람을 본 적 있냐고 물었어. 이제 답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친구를 찾을 때까지 계속 북쪽으로 가자고 다그쳐. 스타크가 친구 이름을 묻자 신은 고릴라 워리어라며 특이한 이름이라 잊기 어렵다고 말해. 거기에 별명도 있는데 고티 프리스트라며 이게 다른 이들에겐 좀 이상하게 들려.
그 후 그들은 옛마을과 오버스트를 잇는 협곡에 도착해. 만약 일주일만 더 걸으면 큰 도시에 금방 도착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신은 친구를 찾으려 협곡 근처 마을에 잠깐 들르자고 제안해. 다른 이들도 쉬고 싶어 해서 그의 계획에 동의해. 잠시 후 그들은 그 마을에 도착해. 신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고릴라 워리어에 대해 물어봐. 충격적으로 그 남자는 그 웃긴 녀석을 아는 듯 신부를 몇 걸음 떨어진 고지대에 사는 완고한 노파에게 안내해줘. 신과 그의 일행은 그 남자의 뒤를 따라 완고한 할머니가 있는 곳으로 간다. 거기서 고릴라 워리어의 행방을 물어보고 그녀는 정보를 주기 전에 여러 가지 임무를 시킨다. 첫 번째 임무로 프리런과 일행에게 다음 마을 대장장이 나겔에게 전할 편지를 준다. 선택지가 없으니 4명은 편지를 받고 다음 마을로 향한다. 가는 길에 프리런은 히멜이 예전에 어떻게 상황을 처리했는지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후 곧장 마을에 도착해 편지를 전달한다. 마을로 돌아와서도 할머니가 시키는 이상한 임무들을 계속 수행하는데 가끔은 몬스터와 싸우는 것도 포함된다. 마지막 임무로 할머니는 신에게 광내는 양동이를 주고 숲으로 따라오라며 광을 내야 할 동상들을 찾으러 간다. 4명은 까다로운 할머니를 따라 숲으로 가며 오래 잊힌 영웅들의 동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침내 도착했지만 프리런은 동상이 누구인지 기억하려 애쓴다. 자세히 살펴본 스타크가 오른쪽 끝 남자가 혹한기 때 만난 엘프 크래프트임을 알아본다. 왼쪽 남자는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그 동상들을 보며 신은 과거 기억에 잠기고 하이더가 어릴 적 자신과 친구였던 고릴라 워리어를 처음 데려왔던 때를 떠올린다. 하이더는 옛 영웅들이 얼마나 쉽게 잊히는지 자신의 이름이 잊히지 않도록 하라고 막 얘기해줬다. 친구는 고릴라 워리어라는 별명을 스스로 정했고 하이더는 신에게 고티 프리스트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현실로 돌아오자 굳은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어 친구가 신과 함께 영웅이 될 계획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말해준다. 결국 신은 친구가 트레이딩 도시 토르에 있다는 걸 알고 조금 슬픈 마음으로 마을을 떠난다. 그 도시는 그들이 가려던 대도시와 정반대의 위치에 있다. 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 아직 새 일행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결정을 못 내린 신은 침착하게 생각하며 다음 말을 신중히 고민한다. 시간이 다 되어 해가 지자 스타크가 마을로 돌아와 오두막 하나를 빌려 신과 함께 하든 아니든 다음날 여행을 계속할 준비를 한다. 그날 밤 신과 피어르는 각각 장작과 재료를 구하러 나간다. 돌아오자 피어른의 손이 차가워진 걸 느낀다. 프리런과 스타크가 손을 확인하고 너무 차가운 걸 보고 놀란다. 피어른은 차가운 손을 스타크 뺨에 대며 쑥스러움을 준다. 그걸 넘기고 나서야 프리런과 피어른은 겨울이 왔다는 걸 실감한다. 두려워하지 않고 프리런은 침착하게 눈보라만 아니면 눈 속에서도 여행할 수 있다고 피어른에게 말한다. 다음날 아침 강력한 눈보라가 몰아치고 마을 촌장은 그들을 태풍 같은 바람 속으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해. 한 달 동안 눈볼에 갇힐 수 있대. 그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살아남도록 촌장은 다음 한 달 동안 오두막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허락해줬어. 프리라는 완전 신나했어. 특히 마을에 이상한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마법 상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건 전설의 마법들을 탐험하고 인생 목표를 이룰 기회라는 뜻이니까. 그 후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서 상점에서 배운 몇 가지 마법에 대해 얘기하기로 하고 모두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평화롭게 지내자고 독려했어. 몇 주 동안 모두 평소처럼 지냈고 프린과 스타크는 점점 가까워졌으며 스타크는 거의 매일 술집에서 술에 취해 시간을 보냈어. 한 달쯤 지난 후 세인이 술집에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프리란이 나타나서 스타크와 프린 사이의 멍청한 싸움을 해결하러 오두막으로 와달라고 부탁해. 세인은 한숨 쉬며 오두막으로 돌아가 심쿵남이 눈물 흘리는 걸 보게 돼. 이를 빨리 해결하려고 세인은 스타크를 따로 방으로 불러 대화를 나눠 거기서 스타크는 프린이 자기 맨손으로 볼을 만져서 화가 난 거라고 말해. 세인은 비웃으며 여자에 대해 스타크에게 설명해줘. 여자 다루는 법에 대해 1분짜리 강의를 해주고 불쌍한 녀석에게 돌아가서 프린에게 사과하라고 권유하지. 스타크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방을 나가. 프린이 들어와서 질문할 수 있게 해. 세인은 그녀에게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건 선 넘었다고 알려줘. 프린은 자기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스타크가 전혀 부드럽게 대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말해. 그가 강한 전사 손으로 어깨를 잡았는데 그게 좀 무서웠대. 세인이 프린에게 스타크 좋아하냐고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해. 그래서 그에게 다시 나가서 사과하라고 재촉하지. 곧 프린과 스타크가 사과하고 다시 사이좋게 지내게 돼.
다음 장면에서 세인은 술 마시면서 프리란과 마주 앉아 짜증내고 있어. 프리란은 그의 짜증을 완전 무시하고 두 멍청이 싸움을 해결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세인은 웃으며 왜 자신을 강제로 여행에 끌어들였는지 말해보라고 해. 프리란은 처음 만났을 때 히멜이 그랬던 것처럼 그에게 삶의 이유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웃으며 말해. 그 말을 하면서 세인에게 여행 온 걸 후회하냐고 묻고 세인은 전혀 아니라고 대답해. 또 술잔 기울인 후 세인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결정을 내리려고 해. 그곳에서 프리란 일행과의 추억과 과거 친구랑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을 비교해보지. 그 덕분에 다음 행동을 결정하고 다음 날 세인은 일찍 일어나서 움직일 준비를 해. 프리란과 일행도 마찬가지로 움직여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해. 결정할 시간이 되자 세인은 결국 친구를 찾아 여행하기로 해. 새로운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죽기 전에 꼭 한 번 더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하지. 젊은 유망한 성직자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면서 프리란 일행과 만든 추억을 떠올리고 곧 혼자 여행하는 게 지루해져. 몇 날 후 프리란과 동료들은 북쪽 땅에 위치한 오펜 산맥에 도착해 어딘가 작은 동굴에 캠프를 차려. 어느 날 아침 스타크가 일찍 일어나 아침 재료를 구하러 나가. 돌아오니 여자애들이 자고 있어서 아침 준비를 하고 깨우려고 해. 한두 번 이름을 불러봐도 반응이 없자 스타크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해. 프린 상태를 확인해보니 열이 나고 있었어. 프리라는 게으른 엘프라 그냥 꿈나라에서 뒹굴고 있었지. 다행히 스타크가 그녀를 깨워 프린이 열이 난다고 알려줘. 마법사 최애 캐릭터가 열이 나자 프리라는 가방을 뒤져 세인에게서 받은 전단지를 찾아내. 발열 치료에 필요한 약초를 확인해. 스타크가 성경만으로 병을 진단하는 게 맞냐고 엉뚱한 질문을 하자. 프리라는 아침 냄비 아래에서 그 책을 꺼내 보여줘. 그 후 그녀는 책 속 마법으로 프린의 병을 진단하고 다행히 단순한 열이라는 걸 알아내. 약초를 구하러 프리라는 스타크를 데리고 근처 정착지로 가는데 스타크가 프린을 거의 안고 가. 도착하자 우유 짜는 여자를 만나 친구가 쉴 곳을 부탁하고 그 여자가 침대를 내주겠다며 흔쾌히 허락해. 둘은 거기에 자리 잡고 나서 프리란이 벚꽃 고드름 나무 위치를 물어보니 그 여자가 북쪽에 있다고 알려줘. 프리라는 고마워하며 여자가 간 뒤 프린 손을 꼭 잡아. 스타크가 왜 계속 프린 손을 잡고 있냐고 묻자. 프리라는 그게 프린을 안정시키고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와준대. 그때 깨어있던 프린은 부끄러워하며 스타크 앞에서 애 취급한다고 프리란을 꾸짖어. 프리란은 미안하다고 하고 스타크와 함께 집을 나와 벚꽃을 따러 가. 가는 길에 프린이 너무 빨리 크는 걸 툴툴대다가 약초 빨리 구하려고 얼른 참아. 몇 시간 동안 둘은 멀리까지 여행해 나무를 찾아가. 가는 도중 스타크가 나무가 마지막 필요한 거냐고 묻자. 프리라는 나무 밑에서 자라는 버섯만 필요하다고 말해. 몇 시간 더 걸어 드디어 아름다운 벚꽃 나무를 발견해. 약초를 채취하기 전 스타크가 왜 계속 프린 손을 잡고 있었냐고 묻자. 프리라는 그게 프린의 고통을 덜어주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그렇다고 대답해. 그녀가 스타크에게 자기가 뭘 했어야 했는지 물어보자. 스타크는 네가 잘한 거라고 말해. 그리고 히메리 프리런의 머릿속에서 아픈 프리런을 돌보던 기억이 또 떠오른다며 무언가를 말해. 현실로 돌아온 후 그녀와 스타크는 잠깐 더 얘기하다가 본격적으로 하얀 버섯들을 모으기 시작해. 캠프로 돌아오자 프리런은 약초로 수프를 끓여서 다음날 아침 페른에게 먹여. 그동안 스타크는 소젖을 짜며 여자를 도와주고 페른은 수프를 받아 먹어. 며칠 후 페른은 완전히 회복하고 두 여행 동료와 자신이 머물던 오두막에 감사 인사를 해. 짐을 챙긴 후 그들은 마법 도시 오버제로 여행을 계속하지. 몇 주 뒤 드디어 멀리서 큰 마법 도시가 보이기 시작해. 도착까지 아직 몇 마일 남았지만 프리런과 일행은 이제 아우럴에 훨씬 가까워졌으니 마음이 놓여 언덕을 내려가 마차를 잡으면서 셋은 마법사 시험에 대해 얘기하고 페르는 자신 대신 프리런이 1급 마법사 자격증을 따달라고 부탁해. 자신은 그 험난한 시험에 도전할 힘이 없다고. 프리런은 50년에 한 번씩 갱신하러 성도에 돌아올 거라서 자격증이 오래 필요할 것 같지 않다고 대답해. 스타크가 궁금해져서 두 마법색에 왜 북부 고원을 건너려면 그렇게 강한 마법사가 필요한지 물어봐. 프리런은 그 고원에 이상한 괴물들이 산다고 누군가 강력한 마법사가 지켜줘야 한다고 알려줘. 마차에 타서도 얘기를 이어가다가 페르니 프리런을 늙은 마법사라고 부르자 프리런이 기분 나빠해. 결국 말을 멈추고 페른의 무릎에 기대어 잠들어. 안타깝게도 잠시 후 일어나서 페른에게 친근한 마법 조언을 해주는데 스타크는 그 말에 살짝 놀라고 당황해.
조언을 마친 뒤 그녀는 자신보다 마력이 낮은 존재들에게 얼마나 여러 번 졌는지 얘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여줘. 두 사람은 그녀가 한 말에 그저 침묵할 뿐이야. 멀리 떨어진 그라프 그라나스트 영지 최전선에서 이상한 생김새의 마법사가 오버스트까지 긴 여정을 불평하고 있어.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침착하게 기다리며 상대가 나타나길 기다려. 상대가 나타나자 지팡이를 넘기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방역도 하기 전에 예전에 등장한 엘프 크라프트가 나타나 그들을 쫓아내. 치명적인 마법사로부터 도적들을 구한 후 크라프트는 지루해 보이는 근처 마법사 우벨에게 자신을 소개해. 서로 알아가는 동안 크라프트는 우벨의 살해 사이를 파악하고 그걸 상대하지 않기로 해. 그는 그녀가 전에 저지른 살인들을 알고 있으며 남일에 참견하지 않는다고 말해. 우벨은 늙은 남자가 지루해져서 오버스트로 여정을 계속해. 크라프트는 그녀가 시험을 보러 간다는 걸 알고 프리런을 떠올리며 행운을 빌어줘. 다음 장면에서 프레이렌과 그녀 일행은 오버스트에 있는 대륙 마법 협회를 방문해서 1급 마법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얻으러 간다. 거기 접수 담당자가 시험 자격 조건을 일행에게 읽어주고 프레이렌은 그걸 듣고 바로 떠나며 펀에게 행운을 빈다. 펀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으며 아직 가지 말라고 애원한다. 프레이렌은 성스러운 문장을 꺼내 보여주며 이걸로 다 해결되지 않겠냐고 묻는다. 그때 한 노인이 문장을 보고 프레이렌을 다시 부른다. 직접 문장을 확인하고 싶다고. 진짜임을 확인한 노인은 프레이렌에게 빈 증자임에도 불구하고 1급 마법사 시험에 응시하라고 조언한다. 그날 저녁 프레이렌과 펀은 성스러운 문장이 가진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느 순간 프레이렌은 80년 전에도 동료인 히멜과 다른 사람들이 이 목걸이의 중요성을 몰랐다고 내레이션한다. 그럼에도 펀과 스타크는 그녀에게 진짜 대단한 마법사라고 말해준다. 다음 날 셋은 대형 AA 도서관을 찾아가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공부한다. 거기서 대륙 전역에 등록된 마법사가 2,000명이고 그중 1급 마법사는 단 409명뿐임을 알게 된다. 또 곧 치러질 시험은 3년에 한 번 열리며 위험도 크고 난이도도 높아서 거의 아무도 합격하지 못한다고 한다. 게다가 평화시대의 마법사의 수요가 적어 대부분의 마법사는 그런 명예로운 등급을 따기 위해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은 프레이렌이 펀에게 앞으로 2달 동안 시험 준비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자고 조언한다. 그 다음 2달 동안 둘은 진짜로 그렇게 훈련에 매진한다. 시험 첫날, 첫 시험관인 마법사 자나우가 응시자들을 맞이하고 첫 과제에 앞서 몇 가지 지시를 내린다. 2명의 다른 시험관이 구석에서 강력한 마법사들을 평가하는데 군중 속에서 뽑힌 강자들이다. 우블레스 같은 이름들을 거론한 뒤 프레이렌을 보며 그녀의 만화양을 과소평가하며 그냥 나이든 마법사 취급한다. 이윽고 자나우가 첫 시험의 규칙을 발표한다. 57명의 참가자를 3명씩 한 팀으로 나누고 서로를 찾는 방법도 설명한다. 프레이렌은 팔찌를 차고 만화를 사용해 군중 속에서 팀원을 찾는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가 팀원을 찾자 두 바보가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곧 펀은 펀과 짝이 되어 팀원으로서 서로 인사를 나눈다. 첫 시험 시작 시간이 되자 시험관은 그들을 초원으로 데려가 시험을 치르게 한다. 각 팀에게는 스틸라라는 희귀 새를 가둘 새장 하나가 주어지고 다음 날까지 새를 잡아 새장에 넣어 돌아와야 한다. 또한 시험 내내 모든 팀원이 함께 있어야 한다. 누구라도 시험 구역을 벗어나면 팀 전체가 즉시 시험에서 탈락한다. 지시가 끝나고 시험이 시작된다. 시험 전반부 동안 프레이렌은 서로 새장 놓고 싸우는 두 바보를 돌봐야 했다. 가위바위보 한 판 후 더 똑똑한 라와인이 새장을 들게 된다. 셋 중 다른 하나. 3급 마법사인 카나는 프레이렌 뒤에서 따라가며 프레이렌이 선두를 맡는다. 프레이렌은 팀원들과 조금 이야기한 뒤 스틸라에 대해 아는지 묻는다. 여자애들이 모른다고 하자 프레이렌은 스틸라를 찾아 관찰하자고 제안한다. 몇 시간 더 수색하다가 카나는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한다. 라와인은 정찰하러 가서 유용한 정보가 생기면 돌아오겠다고 한다. 프레이렌은 그녀의 실력을 믿는지 묻고 라와인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렇게 프레이렌은 라와인을 보낸 뒤 하늘을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카나는 프레이렌 리더십 칭찬하며 아까 하늘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프레이렌이 느리냐고 묻자 답하기도 전에 라와인이 나타나 막 본 스틸라를 데려간다. 현장에 도착해 카나와 라와인은 마법으로 만든 고드름으로 새를 잡는 데 협력한다. 프레이렌은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라고 말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새는 최고 속도로 날아가 버린다.
프레이렌은 새의 최고 속도를 설명하며 잡으려면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팀원들에게 알려준다. 모두 머리 말리며 프레이렌은 드디어 팀원들의 실력에 자신감을 느낀다. 잠시 후 그들은 계속 싸우며 근처 스틸라 새들을 관찰한다. 밤이 되자 카나는 깨어나 프레이렌의 침낭이 비어있는 걸 발견한다. 비 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 마법사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한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여기저기 찾아 헤매다가 괴물새 둥지에 들어가 공격받는다. 제때 반응하지 못해 새에게 압도당하고 지팡이도 잃어버린다. 프레이렌이 제때 나타나 도와준다. 도움을 준 뒤 프레이렌은 칸에게 왜 라와인을 싫어하면서도 그렇게 의존하냐고 묻는다. 카나는 자신은 항상 겁쟁이라 중요한 순간에 행동하지 못한다고 대답한다.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버릇 없는 애기 같다고 한다. 힘든 경험이 많은 라와인 같은 사람이 그녀의 멍청한 짜증을 극복하게 도와줘야 한다고. 그때 그녀는 처음 날기 배울 때 상황을 회상한다. 라와인이 그녀를 달래다가 절벽에서 밀어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카나는 날 수 있다는 걸 몰랐을 거라고. 카나는 라와인에 대해 좋은 말을 몇 마디 하고 최근 발견한 정보를 프레이렌에게 전해 쓸모있길 바란다 한다. 절벽가에서 잠깐 만난 후 프레이렌과 카나는 다시 잠자리에 든다. 몇 시간 후 프라이렌은 두 소녀가 자는 모습을 보면서 80년 전 히멜과 다른 이들과 있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때 히멜이 자신만큼 겁먹은 척하며 아이젠을 달래려 했던 장면을. 그날 밤 하이더가 했던 말은 지금까지도 프라이렌 마음에 깊이 남아있다. 기억을 되새긴 후 그녀는 소녀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한다. 같은 날 밤 펑과 그녀의 일행은 이미 스틸라를 붙잡았지만 이제 진짜 힘든 건 그 새를 도둑맞지 않게 지키는 일이다. 다음날 아주 이른 아침 프라이렌과 소녀들은 전에 관찰한 새들에 대해 복습하러 일어난다. 조사 결과 새들은 엄청나게 빠르고 만에 민감하다는 게 확실해졌다. 또 보통 마법 공격으로는 막을 수 없는데 마법사가 만화를 내뿜기도 전에 새들이 이미 그 만화를 감지해버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틸라는 만화가 전혀 없어서 만화 탐지로도 찾을 수가 없다. 이 문제들은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 만약 새를 찾아낸다 해도 잡는 건 훨씬 더 어려울 테니 그때 프라이렌은 예전에 배운 새 잡는 마법을 보여주며 전날 밤 자신을 거의 잡아먹을 뻔한 몬스터도 이 마법으로 잡았다고 칸에게 말한다. 카나는 다시 한번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라와인은 왜 어제 관찰한 스틸라를 잡을 때 그 마법을 쓰지 않았냐고 묻는다. 프라이렌은 그 마법이 사거리 50cm밖에 안 되는데 어제는 그만큼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 쓸 수가 없었다고 대답한다. 이제서야 두 얼간이는 자신들이 완전 큰 벽에 부딪혔다는 걸 깨닫는다. 다음으로 프라이렌은 두 소녀에게 각자의 마법 능력에 대해 말해보라고 한다. 카나가 먼저 자신의 물 마법 한계에 대해 설명한다. 알고 보니 철부지인 그녀는 물을 만들어낼 수 없고 시험장에 비가 안 들어오게 차단막이 쳐져 있어서 큰 물이 있는 곳에서만 마법을 쓸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큰 물에 미리 만화를 주입해둬야 필요할 때 쉽게 다룰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스틸라가 그녀의 만화를 감지해서 물가에 얼씬도 안 할 거라고 한다. 얼씬도 안 할 거야 라는 말에 프라이렌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라와인의 얼음 마법 한계도 듣고 나서 별거 아닌 것 같던 그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한 뒤 프라이렌은 계획을 설명하고 소녀들의 의견을 잠깐 듣고 나서 작업에 들어간다. 그 사이 라와인과 절친은 작업 시작 전 잠시 싸움도 벌인다. 한편 펀과 동료 랜드, 어블은 큰 고목 안에 숨어 시험이 열릴 때까지 버티려 한다. 이 계획은 어블이 잘 모르는 거지만 그녀는 그래도 착한 꼬마 말을 듣는다. 잠시 후 모두가 물이 다 떨어졌다는 걸 깨닫고 근처 호수로 물을 가지러 간다. 가는 길에 랜드는 새를 빨리 잡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막 떠들어댄다. 근데 우블은 그의 수다를 듣지 않고 땅을 만져보더니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한다. 지나가는 길이 마른 강바닥이었고 장벽이 물조차 막고 있어서 믿을 수 있는 물은 테스트 구역 한가운데 큰 호수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안타깝게도 시험 참가자들도 살아있는 생물이니 물이 필요해서 호수에서 다른 생명체를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위험을 깨달은 조용한 아이랜드는 물을 찾는 걸 포기하고 대신 작은 연못이라도 찾기로 한다. 하지만 얼마 못 가 8조 적수인 샤르프, 에이라, 라이벨, 날카로운 마법사들이 기습 공격을 해온다. 펀은 치명타를 막아내며 제때 반응해 적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남긴다. 짧은 말다툼 후 워블은 우블에게 소유한 스틸라를 넘기라고 요구한다. 그때 호수 쪽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들린다.
처음에 모두 혼란스러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몰랐던 건 라윈이 호숫가 전체를 얼음으로 뒤덮어 그 소리의 원인이었다는 거다. 주변의 다른 시험 참가자들도 이걸 보고 얼음을 녹이려 시도한다. 얼음을 뒤덮은 후 라윈은 다음 임무를 위해 급히 그곳을 떠난다. 그 사이 제국 2급 마법사 탱키는 동료들과 상황을 분석하며 2조 모험가들이 호수에 큰 만화, 자국을 남긴 똑똑한 전략을 썼다고 알린다. 이 때문에 새들은 만화가 많은 곳을 피해 만화가 거의 없는 곳을 찾게 될 것이다. 펀과 적들의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 프레이렌과 그녀의 베미어의 팀은 다른 무릉덩이와 연못을 찾아 만화를 주입해 스틸라가 앉을 수 있는 무릉덩이를 점점 줄여나간다. 한편 탱키는 다른 파티들이 프레이렌의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 기다리며 진정해야 할 때 허둥대고 미친 짓 하는 걸 지켜본다. 그 대신 댕킹과 그의 파티 리더 라우페는 편하게 숲속을 산책하며 프레이렌의 계획을 더 조사한다. 수색 도중 나무에 매달린 시체가 잔뜩 걸려있는 파티를 발견한다. 조사 결과 댕키는 공중 몬스터에게 당한 것임을 알아낸다. 그는 서둘러 출발하자고 하지만 라우페는 적어도 시체를 데리고 제대로 묻어주자고 한다. 댕키는 그런 짓은 어리석은 짓이라며 라우페는 왜 프로크터들이 이렇게 위험한 장소를 시험장으로 골랐는지 의문을 품는다. 리히터는 그런 곳에서 죽는 자는 1급 마법사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라고 답한다. 수색을 계속하며 댕키는 대륙 마법 협회를 그 멍청한 이유로 비난한다. 리히터가 왜 그렇게 싫어하냐 묻자 댕키는 마법사가 이기적이고 사람 마음을 모르면 마법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라고 답한다. 리히터가 약골이라 부르자 댕키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경고한다. 그때 수색 중 카나는 작은 무릉덩이에 만화를 주입하는 걸 발견하고 카나가 떠난 뒤 얼른 확인하러 간다. 댕키는 카나가 소량의 만화만 물에 섞은 걸 알아차리지만 이유는 이해하지 못한다. 스틸라는 물속 만화를 볼 수 있어서 그런 곳은 피해야 할 텐데 말이다. 잠시 생각한 끝에 댕키는 프레이렌, 일행이 만화가 전혀 없는 무릉덩이에 있을 거라 추측한다. 그 무릉덩이를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댕키는 쉬면서 마법 사용 흔적을 계속 탐지한다. 얼마 후 카나는 만화가 없는 무릉덩이에 나타나 프레이렌과 라윈을 만난다. 잠시 얘기 후 프레이렌은 만화를 완전히 숨기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가만히 앉아있다. 신호가 떨어지자 여자들은 후다닥 숨어버리고 카나는 장벽 밖 비가 오는 걸 잔뜩 투덜댄다. 몇 분 지나자 사냥하던 몬스터와 동물들이 물 마시러 모여든다. 1시간쯤 후 첫 스틸라 새가 프레이렌 어깨에 앉아 그녀의 마법이 통할 수 있는 거리에 들어간다. 결국 프레이렌은 새를 잡아 새장에 가두고 라우펜과 댕킨이 근처에 있는 걸 본다. 도망치기 전에 라우펜이 고속 마법으로 새장을 재빨리 수거해 프레이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한다. 한편 샤르푸아라는 랜드와 펀과 맞붙는다. 펀은 아라와 싸울 때 기본 공격과 방어 마법만 쓰는데 이게 화난 새를 더 자극한다. 아라는 펀 마법이 구식이라 깔보면서도 펀이 마법 공격을 막을 때마다 불안해한다. 우블은 워블과 싸워 맞서고 있다. 아라는 워블의 비열한 마법 사용법을 칭찬하며 워블이 진심이면 곧 우블을 죽일 거라 펀에게 알려준다. 그런데 뜻밖의 다음 장면에서 우블이 워블을 공격하는데 아라가 계획했던 것과 반대다. 워블은 우블 공격 대부분을 방어하다가 우블이 닿지 못하는 5m 밖으로 빠져나간다. 이때 워블은 더 크게 허세를 부리며 우블에게 계속 다가오라고 부추긴다. 우블이 올 테면 와봐 라며 맞서는 걸 보고 워블은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다. 다음으로 펀은 아에게 포화 공격 마법을 쏠 준비를 하는데 아라는 기본 공격 마법뿐이라는 걸 알고 우쭐해한다. 하지만 펀은 침착하게 기본 공격 마법을 엄청 빠르게 쏘며 아라를 압도해 폭발로 박살낸다. 거의 바로 다음 장면에서 워블은 시그니처 마법인 소고나이를 써서 우블을 제압한다. 마법이 걸리자 우블은 관절과 근육이 묶여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걸 느낀다. 그녀는 마법이 얼마나 귀찮은지 비웃으면서 앞에 서 있는 멍청이가 왜 이걸 써서 아스틸라를 잡지 않았는지 궁금해해. 답을 찾기도 전에 워블이 입을 열어 자신의 마법 한계에 대해 알려줘. 만약 그가 우블에게서 눈을 떼기라도 하면 마법이 풀리고 우블이 자유로워진다고 해. 그는 우블이 이상한 짓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지만 우블은 왜 싸움 시작부터 그걸 안 했는지 궁금해하지. 차라리 처음 기습 때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했던 거지. 답을 듣기도 전에 워블은 3장 넘기라고 명령해. 우블은 그럴 참이었지만 자신이 꼭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아. 갑자기 3장을 공중에 던지고 워블이 안 보고 있을 때 공격해버려.
안타깝게도 겨우 그의 코만 살짝 긁었고 워블조차 우블에게 실망했어. 몇 마디 횡설수설하다가 워블은 죽이기 마무리하러 움직여. 우블은 그가 또 죽이기를 미루는 걸 눈치채고 기원 이야기를 물어봐. 워블은 우블에게 시간을 벌어주기로 하고 북쪽 사람들이 여자랑 아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게 흔하다고 말해. 죽이기 전 자신은 기억나는 한 여자랑 아이들을 죽여왔으니 우블 죽이는 건 문제없다고 알려줘. 횡설수설 다 듣고 나서 우블은 그가 시작한 걸 끝내길 기다려. 약 2분간 어색한 침묵 후 우블은 그에게 죽일 용기가 있냐고 물어봐. 그가 아무 말 안 하자 우블은 몇 가지를 분석하고 곧 옆에 있는 살인자가 또 한 명 더 죽이는 걸 주저하는 걸 깨달아. 워블은 우블에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계속 헛소리하지만 결국 운이 다해 최종 단계 준비해. 죽이려는 순간 펀이 나타나 만약 팀원들 건드리면 워블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워블은 가장 약하다고 생각했던 펀이 실제로 아래 에라를 쓰러뜨린 걸 보고 좀 놀라. 그가 새를 훔친 게 펀인지 궁금해하고 우블이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해줘. 그건 순전히 운이었고 워블은 운이 하나도 없었어. 특히 펀이 에라를 죽였다고 하니 더더욱. 잠깐 확률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팀원 시신으로 가. 우블이 그를 부르려 하지만 브로가 그만 떠들고 그냥 임무 계속하라 해. 결국 다 괜찮아지고 워블은 여자들을 내버려 두어. 그 사이 랜드는 꽃밭에서 샤프와 싸우며 침착하게 상대를 관찰하고 발걸음을 조심해. 샤프는 랜드 계획 눈치 못 채고 마법으로 꽃잎을 금속 조각으로 바꿔 공격해. 랜드 어깨를 크게 베고 나서 샤프는 경계를 늦추며 승리를 선언해. 랜드는 일어나서 몇 초간 지저대며 샤프를 계속 짜증나게 해. 여러 번 지짐에 지친 샤프는 지지 않으면 랜드복을 따버리겠다고 협박해. 그때 진짜 랜드가 뒤에서 나타나서 한 방에 쓰러뜨리며 싸움을 끝내버려. 알고 보니 아까부터 소녀들을 따라다니던 랜드는 전부 클론이었고 샤프는 전혀 눈치 못 채고 있었던 거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워블이 기절한 에라를 발견하고 깨우면서 그렇게 평범한 공격 패턴에 졌다고 놀려대. 에라는 공격이 너무 빗발쳐서 감당이 안 됐다고 말하고 워블은 보라 머리 괴짜의 만화량이 걱정되기 시작해. 결국 그는 체념하고 샤프를 찾으러 가기로 하면서 꼼짝 못하는 에라를 아기 업듯 업고 출발해. 몇 미터 더 걷자 꽃밭에 누워있는 샤프를 발견해. 워블은 투덜대면서 샤프의 시체를 들어 올려. 해질녘까지 3시간쯤 남았는데 워블은 벌써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포기한 상태고 특히 팀원들이 쓰러져 있으니 더 그렇지. 곧 장벽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워블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해. 그는 좀 투덜대면서 엘에게 자기가 나쁜 놈처럼 굴지만 사실 마음은 착한 보겟이라고 놀리게 해. 워블은 29년 전 작은 소녀에게 한 약속 때문에 악과 싸우고 있다고 털어놔. 그때 북쪽 땅의 마왕들이 난리를 쳐서 그 소녀 가족이 중앙 땅으로 피난을 갔대. 어린 워블이 마지막으로 소녀를 봤던 날 악마를 물리치고 가족을 땅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약속했지. 지금도 얼굴이나 목소리는 기억 안 나지만 무언가 빚진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 이야기를 듣고 에라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고 워블은 그 별명 받아들여. 길을 계속 가던 중 실수로 에스텔라가 나무가지에 앉아 쉬고 있는 걸 발견해. 워블은 조용히 새 잡는 마법을 써서 새를 아무렇지도 않게 잡아. 덕분에 다른 팀원들이 허탕치는 동안에도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었지. 시험장 다른 구역에선 프리란과 팀원들이 라우펜과 대치 중이고 댕키는 나무가지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어. 댕키는 프리란의 귀를 보자마자 그가 엘프라는 걸 바로 알아챈다. 다행히 라우펜은 고속 마법을 단 한 번만 써서 세 장만 빼앗으면 되니 세 장만 들고 바로 도망가. 장벽 밖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선 프로토센스가 나타나 게나에게 시험 때문에 몇 명을 죽인 걸 꾸짖어. 게나오는 일어나서 시험이 그런 이유를 설명하지만 센스가 수험생들이 운도 필요하다고 말하자 운도 기술이라며 맞받아쳐. 해질녘이 다가오자 게나오는 곧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거라 예상해. 또한 강력한 황실 마법사 댕킨이 승자가 될 거라며 벽에 몰렸을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걸 잘 알고 있다고 추측해. 그때 댕킹과 리히터가 나타나 프리란 일행을 늦추고 라우펜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줘. 프리란이 왜 처음부터 라우펜의 고속 마법으로 에스틸라를 잡지 않았냐고 묻자 노인은 라우펜이 아직 미숙해서 새해가 가까이 오기도 전에 겁을 줄 거라고 대답해. 거기서